누군가가 한 여대생을 혼미시키고 차 내에 가스를 강제 주입하여 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피해자가 이미 혼절한 상태에서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고통과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이유로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인 천 씨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대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업의 꿈을 버리지 못하여 21살 야간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이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던 2013년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자 학교 측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 후 현금 인출이나 카드 사용 내역, 출입국 기록, 의료 기록 등을 조회해 보아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대생의 일기를 통해 실종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발견되어 경찰은 남자친구를 소환 조사하였으나 남자친구에게서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대생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어떤 특정한 번호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번호의 주인은 여대생 자취방에서 발견된 입금 명세서의 예금주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여대생은 한국돈 400만원, 800만원 등 큰 액수를 황 씨에게 3번이나 입금하였습니다. 여대생에게는 부모가 유일하게 물려준 시골집이 하나 있었는데 여대생은 갑자기 이 시골집을 담보로 1억의 대출을 내어 황 씨에게 입금한 사실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반년도 안 되어 여대생은 그 집을 시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헐값에 매도해버리고 대출금을 제외한 4천만원을 또다시 황 씨에게 입금했습니다. 황 씨는 남부지역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여대생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황 씨는 경찰에게 둘은 사귀는 사이였으며 여대생이 준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통해 여대생이 어떤 법사를 접촉한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 법사 말에 따르면 여대생은 헤어진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법사는 굿도 하고 부적 등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법사는 한 흥신소를 소개했다고 하는데 그 흥신소가 바로 그 황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대생의 마지막 통화 기록은 남부지역의 어느 기차역이었는데 여기서 통화를 했던 누군가와 함께 동시에 전화기를 꺼버린 것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전화번호는 대포폰이어서 황 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포폰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한 버스 기사를 찾아냅니다. 이 버스 기사는 여대생을 그 기차역에서 픽업하여 황 씨에게 인계한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픽업 당일 황 씨는 여대생에게 기차역으로 오면 법사의 직원이 마중을 나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직원을 가장한 기사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탄 물을 부적의 물이라며 여대생에게 건넸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잠이 든 여대생을 황 씨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검찰은 바로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황 씨 자택 흥신소를 수색합니다. 황 씨의 컴퓨터에서 기절한 여대생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으나 살해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여대생에게 부적 등을 만들어주다가 정이 들어 연인 관계가 되었으며 그날 싸우고 여대생은 떠났으며 실종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발뺌하였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구치소에 있던 황 씨가 갑자기 자백합니다. 여대생은 내가 살해했고 시신을 찾으러 가자. 그렇게 한 숲풀 속에서 이미 백골이 된 여대생을 발견하였습니다. 황 씨는 살해 수법에 대해 수차례 번복하다가 끝내 한 여관에서 브루스타 가스를 체내에 주입하여 살해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법관은 최종 판결문에서 동범죄 수법은 가벼운 수법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질식한 것이므로 고통이나 공포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힘겹게 세상을 살다 돈과 몸 생명까지 빼앗긴 피해자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